자, 이제 근로소득 해볼게요. 페이지로는 594페이지. 594페이지. 근로소득.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흥미 있어 할 만해요. 궁금해도 할 거고. 제가, 작년에 그 인제대에서 세법개론 강의를 할 때, 부가세 위주로 강의를 좀 하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위주로만 강의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좀 하자. 그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체득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지식들. 그게 근로소득 파트거든. 근데 올해는 부가세랑 소득세랑 비중을 좀 비슷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법인세도 조금 간략하게만 하고. 이 근로소득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 받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종소세 신고를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마무리 짓게 돼요. 회사에서 해준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돈 말고 타소득이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때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아무튼 타소득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으로 과세 문제가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대다수다. 그때 근로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받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어떤 것들은 과세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자, 594페이지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다음에 소득을 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런 표현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이제 노무법인, 노무사들이 봉급은 어떤 경우에 봉급이라고, 세비는 어떤 경우에 세비라고, 임금은 어떤 경우에 임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명칭여하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는 건 전부 다 근로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는 건 다 근로소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반대급부로, 근로 제공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받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현물로 받는 것도 근로소득이에요. 물건으로 받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생활 해보면 장기근속 보상이라 해서 장기간 근속을 하면 회사에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게 돈으로 주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시계를 준다든지 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명칭여하 불문하고 현물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주총,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여, 성과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초에 작년에 성과 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준다고. 그것도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동그라미 3번에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한다 돼 있죠. 자, 앞에서 인정배당할 때 제가 건너뛰었거든. 여기서 설명하려고.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법인세법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되게 버거울 수 있는데. 법인이 있고 내가 직원이라고 보자고. 직원인데 대표자라고 볼게. 대표이사. 자, 법인도 결산이라는 작업을 한다고. 결산이라는 작업은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1년 동안 지출한 비용, 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나오지. 손익이 나오지. 플러스만 얘기합시다. 이익이 나왔다. 근데 수익, 비용, 이익이라는 용어는 회계에서 쓰는 용어야. 우린 지금 세법을 하고 있다고. 특히 법인과 관련된 세금은 법인세라고 표현해.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는 법인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은 회계에서 말하는 이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소득을 얘기해. 이 세법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입금이라는 거에서 송금을 차감해. 입금이라는 거에서 송금을 차감해가지고 세법상 소득을 계산을 하거든. 그때 이 입금은
수익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야. 거의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아. 송금은 회계상 비용과 아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아. 됐나요? 그러면 회계에서 말하는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세법상 소득은 같지는 않겠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만. 자, 법인이 지출이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 지출 1,000만 원이 왜 발생을 했는데 모르겠어. 왜 돈이 1,000만 원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아무 근거 자료도 없어. 그럼 회사는 이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잡손실 처리했을 거라고. 잡손실 처리하는데 세법상으로 회계상 비용에 대응되는 이 송금, 세법상 경비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 생소한 친구들은 기다리면 돼. 법인세 할 때 얘기해 줄 테니까.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게 돼. 이게 의미하는 거는 회계상에서는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잡았지만 세법상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그걸 송금불산입이라 그래. 송금불산입. 뭐라고 표현하는데 증빙이 없는 경비. 증빙 불비 경비. 얼마? 1,000만 원. 자, 이런 걸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하거든. 이 세무조정을 하면 소득처분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 이 소득처분이라는 절차는 뭐냐면, 그래, 회사에서 돈이 1,000만 원이 밖으로 빠져나갔대. 어디로 빠져나갔는데? 모르겠대.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잡손실 처리했대. 근데 세법상으로는 그런 건 송금,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1,000만 원이 도대체 누구한테 갔는지 귀속자를 따져요. 그 귀속자를 따지는 걸 세법에서 소득처분이라고 표현해요. 소득처분. 그래서 누구한테 갔는데? 알고 봤더니 대표이사가 갖고 간 거야. 대표이사가.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갖고 간 그 금액, 소득처분은 상여라고 소득처분이 돼요. 상여라고. 그러면 이 상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여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돼.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대표이사가 갖고 왔으니까. 근데 대표이사가 다른 거 또 상여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인 상여. 일반적인 상여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상여랑 이 상여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상여로 이루어진 건 앞에 인정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걸 인정상여라고 해. 이 상여와 이 상여를 구분하기 위해서. 됐나요? 다시 결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상여로 처분이 된 거. 그건 일반적인 상여랑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이란 말을 붙여서 인정상여란다. 아무튼 이 인정상여도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여도 근로소득 다 합산해가지고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인정상여다. 앞에서 했던 인정배당 있죠? 인정배당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였던 거야. 그러면 배당으로 과세한다고. 그래서 인정이라는 말을 붙어서 인정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은 인정상여.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돼 있거든. 회사에서 대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거야. 그런데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퇴직금을 좀 많이 받아가려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임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줄 때 한도 규정을 정해놨어. 한도를 초과하는 건 상여로 과세를 한다고. 근로소득으로. 다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법상 퇴직금으로 보는 한도는 600이래. 한도 초과된 거는 400이지. 됐나요? 그럼 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냐? 한도 내의 금액인 이 600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고. 그럼 한도를 초과한 400만 원은 어떻게 볼 건데 이 4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됐죠? 자, 그러면 교수님, 네. 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결국에는 과세가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득세법 첫 시간에 썼다고. 소득세법 첫 시간. 우리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까지가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 양도소득이 있었지. 이거 별도로 과세 안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류과세라고 표현했지. 분류과세. 근데 분류과세하는 취지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분류과세하는 취지가. 자, 이런 종합소득은 매년 발생하는데 퇴직과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랬지. 수십 년간 누적된 소득을 한 번에 과세하는 형태라 그랬지. 그래서 결집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 했다고. 그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많다 했잖아. 즉,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계산구조가 다른데 똑같은 금액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집어넣었을 때 퇴직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나와. 훨씬 더 적게 나온다고. 됐나요?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가 퇴직하면서 지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600인데 세부담을 좀 적게 해서 돈을 많이 갖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을 퇴직 명목으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런 걸 인정 안 해주고 한도인 600만 원만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 집어넣고 한도를 초과한 400만 원은 근로소득세 계산구조에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제재를. 됐죠?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동그라미 기역에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동그라미 니은에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뭔가 발명을 한 거야. 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발명을 한다고. 발명을 하면 특허 같은 걸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건데? 내 거지. 내 거지. 그걸 나는 필요 없으니까 회사에 갖다 팔아. 회사에 갖다 팔고 돈을 받는 거 있지. 돈 받는 거. 그죠? 대가를 받는 거. 그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퇴사했어. 퇴사 후에 이걸 회사에 팔아가지고 대가 받는 거 있지. 이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아니,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요. 됐죠? 그게 동그라미 5번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다만 퇴직 후에 지급받는 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전에 받는 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됐죠? 우리는 지금 근로소득을 보고 있다. 자, 밑에 2번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들이 되어 있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모든 금품.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면 급여, 수당, 그런 명칭 관계없어. 지급 방법, 현금, 현물 다 관계없어. 불구하고 다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음의 것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동그라미 1번.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건 사택 제공이익이라고 그래요. 사택 제공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회사에 사택이 있다고. 그 사택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 회사에서 나한테 돈 받느냐고. 임대료를 안 받아. 그것도 근로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다만 대부분 다 비과세 해줘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다만 600페이지 괄호 10번의 동그라미 1의 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되어 있죠. 가서 한번 봅시다. 600페이지. 자, 600페이지 괄호 10번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다음에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주나 출자자인 임원을 우리는 출자 임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은 비출자 임원 이렇게 표현해. 비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이라는 얘기는 601페이지 별표시 1에 601페이지 동그라미 4번 밑에 별표시 1에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소액주주란 1% 미만 보유주주를 말한다 돼 있죠. 1% 미만 보유주주를 소액주주라 그래. 그럼 1% 미만이 아닌 거는 1% 이상이겠지. 1% 이상 보유주주는 대주주라고 표현한다고. 다시 돌아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인 임원, 그리고 임원이 아닌 그냥 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비과세하겠다. 됐나요? 그게 무슨 말인데, 회사에 사택이 있어. 그 회사의 사택을 임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임대료 월세는 별도로 안 받겠대. 그러면 근로소득이야. 근로소득이라고 그 월세만큼이. 다만 그 사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 임원, 혹은 그냥 종업원이래.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출자 임원 한 사람밖에 없다고. 출자 임원이 회사의 사택에 들어가서 살면 임대료를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나머지는 비과세한다. 됐죠? 돌아오세요. 자, 다시 594페이지 괄호 1번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주택 구입 임차라고 돼 있지. 그럼 요거는 이 얘기야. 주택 구입 자금, 주택 임차 자금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우리 회사의 직원이 집을 산다고. 집을 사. 집을 사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어떻게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턱없이 적은 이자. 시중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거야. 그게 주택 구입자금 대여액. 그리고 주택 임차자금은 우리 회사 직원이 전세로 집을 빌리는 거야. 산다고. 그때 그 보증금 있지. 전세 보증금을 회사에서 빌려주는 거야. 예, 주택 구입자금, 주택 임차자금 대여액. 이자를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 이자만큼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받은 걸로 봐서. 다만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그것도 600페이지에 있다. 600페이지 다시. 600페이지 괄호 10번에 다음의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하겠다. 다시. 임직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 주택 임차 자금을 빌려주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월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 직원이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래. 그런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 즉 회사에서 주택 구입 자금, 임차 자금을 공짜로 빌려줘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은 없다. 비과세하겠다.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4번도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5번 595페이지 동그라미 5번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그러니까 명칭은 상관없는 거야. 명칭은 상관없는데 돈을 직원한테 줬는데 보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준 게 아니래. 불분명하대. 그러면 이것도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근로소득으로. 자, 동그라미 6번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다 필요 없다. 각종 수당들도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됐죠? 동그라미 7번 법인세법에 따라 송금불산일 때는 임원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아까 그 개념만 생각하세요. 임원퇴직금의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초과된 거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정도만. 자, 동그라미 8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9번은 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볼 필요 없다. 자, 이제 밑에 괄호 2번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다음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어떤 거? 동그라미 1번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그 중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 건 없어. 칼로 무자르듯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다고. 그냥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면 돼. 그러니까 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 도대체 얼만데요? 그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이것 때문에 소송을 가면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준다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경조사비 직원들 경조사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조금은 다 비과세돼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볼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괄호 3번에 강사료와 원고료의 소득 구분 돼 있죠. 그죠? 강사료와 원고료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 사업,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더라. 자, 강사료, 동그라미 1번. 고용관계로 받는 경우. 학교 등과 근로계약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시간 등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일한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래. 됐나요?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그 인제대학에 가서 3개월 이상 제가 고용관계 계약서 썼거든. 그래서 받는 거 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자, 동그라미 2번에 학원 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제가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에 가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다고. 그건 저의 사업소득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위외의 경우, 특강료 등 기타 소득 돼 있죠. 제가 한국은행이나 부산경제진흥원 혹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들 혹은 일반 기업체에 가가지고 한번 특강하고 온다고. 그때 받는 것 저의 기타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그 얘기. 됐죠? 자, 밑에 이제 원고료. 신규 채용 시험, 사내 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강의 교재 등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 강사료, 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왜? 근로의 연장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작가 등이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이다. 작가들 받는 인세 있죠. 작가들은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계속 반복성을 띌 거라고. 사업소득으로 구성이 된다. 동그라미 3번에 위외의 일시적인 원고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어떤 게 있느냐? 사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해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의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신입사원들한테 많이 시켜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대기업체들은 분기에 한 번씩, 계절에 한 번씩 회사 총무팀에서 사보를 출간을 해요. 회사 사보. 그럼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신입사원들한테 가족들과 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기획문을 하나 써서 제출해줘라. 사진도 좀 찍어가지고 첨부해주고 뭐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사보에 게재하고 신입사원들한테 그 사보에 게재할 내용을 줘서 고맙다라고 사례를 해요. 그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됐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일을 해보면 그냥 근로소득에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게 대다수예요. 기타 소득으로 또 별도로 봐가지고 원천징수 하려고 그러면 번거롭거든. 혹은 금액이 많지 않아가지고 과세 최저한에 결려가지고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과세 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기타 소득 할 때 또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이제 3번에 비과세 근로소득 보자. 비과세. 자, 괄호 1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한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 되어 있죠. 그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쳤다 그 얘기예요. 다쳤다,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해서 근로자나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 당연히 과세하지 않았겠지. 다쳐가지고 회사에서 뭔가 받았는데. 그죠? 자, 괄호 이번에 학자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았대. 이게 비과세 되는 게 있다고. 학교,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도 포함해가지고 학교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공납금으로서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요건이 있다. 사업체에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서 지급받아야 돼. 업무와 관련 있는 거야 돼. 동그라미 2번에 사업체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 돼. 회사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에 교육이나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육 훈련 후에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조건으로 해서 받는 거야 돼. 됐죠?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비과세되는 요건은 그 공부가 내 업무와 관련된 거야 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학자금을 지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교육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마치고 와서 우리 회사에 그 기간 초과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조건이어야 돼. 그 전에 그만둬버리면 그걸 다시 깨내야 된다고요. 된다요? 그때 받은 학자금 그거는 비과세하겠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해보면 알 건데
헤드쿼터라고 불리는 부서들이 있어요. 헤드쿼터라고 불리는 부서들은 뭐 기획, 그죠? 총무, 인사, 재경, 영업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헤드쿼터 부서란다. 이런 헤드쿼터 부서들은 과장에서 차장급 정도 되면 학교를 보내줘요. 학교를.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기업체는 고대 MBA랑 연계가 돼 있었어요. 요거랑 연계가 돼 있었다고. 고려대학이랑. 그럼 여기에 보내주는 거야.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MBA니까 헤드쿼터 부서랑 관련이 있다고. 회사의 지급 기준 있고, 그리고 이 기간이 6개월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갔다 와서 그죠? 그 교육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만 돼도 이게 학비가 굉장히 비싸거든. 1,000만 원 이상이거든. 요거 지원 받는다고. 됐죠? 요거는 비과세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업무와 관련 있는 학자금을 했지. 회사에서 나의 자녀들 학자금을 대주면 내 자녀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 것들은 비과세가 아니다.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597페이지 괄호 3번.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돼 있죠. 반가로 1번. 비과세 금액에 한도가 있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동그라미 1번.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돼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 그죠? 자, 차량 유지비를 돼 있죠. 여기서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안 받는 대신에 월 20만 원까지 받는, 회사로부터 받는 월 20만 원까지, 그것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자, 이 얘기입니다. 내가 회사에 영업팀에 있는데 우리 회사에 영업팀에 차가 없는 거야. 차가 없어가지고 내 소유의 차량을 영업활동을 하러 다니는데 타고 댕겨. 그러면 교통비 들 거 아니야. 기름값도 들고. 그럼 회사에서 그걸 실비로 정산을 해주느냐? 정산 안 해준대. 대신에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대. 그게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 유지비라고.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만약에 3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은 비과세고 1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선언법이라 돼 있는데 선언법 이거는 보지 말고 동그라미 3번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동그라미 1번은 뭐 학교의 교원들,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아마 없을 것 같고, 동그라미 D가 한번 봐봐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연구보조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까지 주면 비과세하겠다. 그죠? 더 주면 20만 원은 비과세고 더 받는 거는 과세가 되고. 동그라미 4번 참고 삼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기자의 취재수당, 기자들 취재수당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여기서 말하는 벽지는 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됐대. 월 20만 원까지 벽지수당 받으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렇죠? 자, 밑에 반가로 2번.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돼 있죠.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적 정도의 금액, 요것들은 비과세하겠다. 한도 없다.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병원이나 시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수한 작업이나 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그리고 피복. 옷 있잖아, 회사 작업복. 요거는 비과세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옷 제공받더라도. 동그라미 3번에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받는 급여. 천재지변이 발생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포항에 있는데 예전에 포항에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근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회사에서 위로금형태로 얼마씩 준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다.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죠? 넘어가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네. 자, 괄호 4번.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 즉, 북한도 국외로 본다 그 얘기요.
개성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공단. 자, 동그라미 1번.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겠다. 국외나 북한에 가가지고 일하고 월급을 150을 받았대. 1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다만 괄호 안에 원양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국외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근데 웃긴 게 있다고. 원양업 선박이라고 돼 있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비행기는 안 돼. 배만 된다고. 배만. 비행기는 100만 원 이하에. 배는 300이고.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자, 괄호 5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비과세한다. 자, 이 얘기야. 건강보험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냥 건강보험만 쓸게. 그리고 고용보험.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회사랑 직원이랑 반반 부담을 해요. 반반. 어떻게 반반 부담을 하느냐? 만약에 이걸 합쳐가지고 8%라고 가정을 해볼게. 8%. 8%면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할게. 2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 200만 원의 8%가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다 그 얘기예요. 8%. 그럼 얼만데? 16만 원이지. 이 16만 원을 회사랑 직원이 반반 부담해. 얼마씩? 8만 원, 8만 원씩. 그럼 반반 부담한다는 표현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회사가 직원한테 200만 원 월급을 줄 때 8만 원을 차감을 해. 차감을 해서 192만 원만 준다고. 그럼 차감해놓은 그 8만 원에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8만 원을 더해가지고 이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 이게 4대 보험 신고예요. 4대 보험 신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8만 원은 직원 돈이잖아. 그죠? 떼놓고 줬잖아. 그런데 이 밑에 8만 원, 보라색 8만 원은 회사에서 그냥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회사에서 그냥 직원들한테 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로소득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로소득 아니냐. 이거는 비과세하겠다. 비과세.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4대 보험을 넣어주는 게 유리하냐, 4대 보험을 넣어주지 않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4대 보험 넣어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이 4대 보험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말고 국민연금도 있거든. 국민연금도 9%야. 그것만 단독으로.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거 반, 회사에서 반을 대줘. 혜택은 내가 다 보고. 그죠? 그래서 4대 보험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갑니다. 자, 599페이지. 괄호 6번.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자, 밑에 반가로 1번에 공장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밑에 반가로 2번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가로 1번에 생산직 근로자 등 법령에 정한 근로자로서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은 다음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시간의 근무수당이 뭔데? 괄호 안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수당들. 밑에 동그라미 2번. 위외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해 준다. 근데 동그라미 1번. 광산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한도 없다. 비과세 금액에. 됐죠? 자, 반가로 이번에 어업을 영위하는 자. 똑같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월정의 급여 210만 원 기준. 월정의 급여는 뭔데? 밑에 파란 색깔 박스에 월정의 급여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고시 볼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어려워서 생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해 준다더라. 이 정도만 해도 차고 넘칠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600페이지 괄호 7번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에 돼 있죠. 회사에서 식대 받는 거 비과세해 준다. 근데 10만 원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그러나 식사대로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만 비과세한다. 회사에서 밥을 해준대. 그러면 그게 10만 원이 넘든 10만 원이 안 되든 상관없이 다 비과세야. 근데 회사에서 밥을 안 해주고 돈으로 준대. 그럼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10만 원 넘는 건 과세된다. 하나만 더 밑에 주의해.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제공받은 경우 있지. 회사에서 밥도 해주는데 돈도 주더래. 그럼 밥 해주는 건 전액 다 비과세. 돈으로 준 건 전부 다 과세. 됐죠? 됐습니다. 자, 괄호 8번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보육비. 다음에 그룹별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는 급여 혹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이 경우에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비과세한다고 한다. 내가 자녀가 둘이 있어. 하나는 6세, 하나는 5세래. 그럼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한 명당 10만 원씩, 그래서 20만 원을 자녀 보육비로 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10만 원만 비과세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건 과세한다. 자녀 수와 관계없다. 됐죠? 자, 괄호 9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아까 우리 직무발명보상금 했었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근로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했죠. 다만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과세한다. 됐죠? 자, 괄호 6번. 자, 괄호 10번. 복리후생제 성질급여. 동그라미 1번 했죠? 동그라미 2번 했고, 자, 동그라미 3,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다 했네요, 그러면. 다 했다. 602페이지.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돼 있죠? 기타는 별로 안 중요한 게 기타인데, 참고 삼아 여러분들은 흥미 있을 만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돼 있죠. 그죠? 학교에 근로장학생들 있죠, 여러분. 그죠? 걔들이 받는 거, 근로장학생들이 받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하겠다. 동그라미 2번.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해서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서 복무 중인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 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군생활 다 했었죠. 군생활 할 때 받는 그 급여. 그것도 병장급 이하까지, 그것도 비과세한다. 그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603페이지 간다. 자, 603페이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보자. 자, 근로소득. 어떻게 계산하는데? 총 수익 금액. 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됐죠.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온다고. 그런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총 수익 금액을 별도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우리는 총급여액이라고 표현해요. 책에 있죠. 총급여액 옆에 괄호 안에 보면 여기에서 비과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비과세는 아까 우리가 다 공부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차감할 건데,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은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게 아니다. 요런 게 아니다. 요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진 산식이 있어. 일률적으로 빼줘. 그걸 우리는 근로소득공제라 그래. 이걸 차감한다. 이걸 차감하고 나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됐죠? 됐다. 자, 밑에 근로소득 공제부터 보자.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소득과 관련된 실제 필요경비와 무관하게 세법에 정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를 할 거냐? 상용 근로자의 경우도 있죠.
다음 금액을 공제를 하되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2천만 원 한도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해 줄게. 자, 어떻게 한도 공제하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0%. 그러니까 총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면 여기 근로소득 공제는 그 금액의 70% 곱한 걸 빼주겠다. 그냥 일률적으로. 그 밑에 1,500까지는 40%, 4,500까지는 15%, 1억까지는 5%, 1억 원 초과하면 2%를 공제해줘.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고. 그런데 위로 다시 올라가서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돼 있죠. 과거에는 근로소득 공제는 한도 없이 공제를 해줬는데 재작년에 한도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아무리 많아도 2천만 원이다. 그 2천만 원에 걸리려면 옆에 화살표에 총금액이 3억 6,250만 원 요거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 원에 걸리게 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끝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일용직이지, 일용직.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3개월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3개월 내로 근무하고 있으면 일용직이다. 됐죠? 근데 괄호 안에 건설 관련 종사자는 1년, 화역작업 종사자는 또 제한 없다. 자, 근로소득, 일용 근로자들은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분리과세로 끝내요. 자,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과세 문제가 종결된다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얘기는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그냥 세부담을 종결 확정시키겠다 그 얘기지. 그럼 도대체 얼마를 원천징수할 건데? 얼마를 원천징수할 거냐? 자, 일용직들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받죠. 자, 일비 받는 게 있다. 일비 받는 데서 15만 원을 차감해줘. 15만 원을 차감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고. 세율은 제일 낮은 세율은 6%를 곱해. 6%.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5% 해줘. 그럼 곱하기 1-55%. 됐나요? 요 금액 계산한 걸 원천징수해서 분리과세로 끝낸다고. 그때 이 15만 원 차감하는 거 있죠. 일비에서 이걸 근로소득공제라고 그러고. 여기서 차감해주는 55% 있죠. 이걸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그래. 됐죠? 됐죠? 책을 보자. 자, 방가로 이번에 공제,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15만 원을 한다. 15만 원 뺀다. 그래서 밑에 원천징수세액은 표에 1급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빼고 6% 곱하고 1-55%를 한다. 산출세액이 55%를 뺀다 돼 있으니까 곱하기 1-55%야. 됐죠? 자, 위에 이제 읽어보자. 방가로 3번에 일용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일용 근로자에게 급여액을 지급할 때 다음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이 된다더라.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밑에 6번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봅시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자,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된다. 지급받는 날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작년 12월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올해 1월 초에 받았대. 그럼 올해 1월 초에 받았으니까 올해 근로소득이냐 작년의 근로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된다. 자, 그 다음 인정상여. 이것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흔히 말하는 성과급이라는 거 있죠. 연초에 성과급 받았다. 그러면 작년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연초에 받는 성과급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 옆에 있는 예제는 보지 말고요. 606페이지 이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봅시다. 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다. 원천징수 대상. 밑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맙시다. 자, 607페이지 7.2에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상용 근로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 세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고 5월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안 하고 있으면 확정신고 한다 돼 있죠. 자, 요것만 한번 마칠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하자.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런다. 자, 우리가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 매월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볼게. 매월 월급을 100만 원씩 받아. 100만 원씩 받아. 그러면 만 원을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세금을 떼놓는다고. 세금을 얼마 떼놓는데? 만 원 떼놨다고 볼게.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총 1200만 원이고 내가 미리 뗀 세금은 12만 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됐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자, 소득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된댔다고. 어떻게? 총 수익 금액에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 했거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온댔어. 이 소득 금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거든. 기타 소득. 그 중에 우리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보는 거야. 근로소득만 써보자. 그럼 소득금액이 집계가 되면 이 밑에서 우리는 소득공제라는 걸 빼거든. 이 소득공제 나중에 잠깐만 맛보여 줄 건데 소득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적공제 인적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사람 한 명당 1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 추가공제는 경로대자 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 5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는데? 또 뭐가 있는데? 연금보험료 공제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다. 그리고 또 뭐 있는데? 보험료 공제 있다. 보험료 공제 있다. 이 보험료 공제는 4대 보험 얘기하는 거. 연금보험료 말고 별도로. 또 뭐 있는데? 주택자금 공제 이런 거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소득공제 여러 가지가 많은 거야.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야.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거든.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을 우리는 세율을 곱한다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데? 6, 15, 24, 35, 38, 40, 42, 45%까지 있다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 산출세액에서 우리는 세액공제라는 걸 한다고. 세액공제 감면이 있어. 이 세액공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험료 세액공제. 아까 여기 보험료는 소득공제고 그거 말고 세액공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게 있다고. 아주 복잡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이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하려면 연간을 집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장애인이 있느냐, 경로우대자가 있느냐, 한부모냐, 뭐 연금보험료는 얼마 들어갔냐, 보험료는 얼마 들어갔고, 주택자금 얼마 들어갔고, 뭐 의료비는 얼마 썼고, 교육비는 얼마 썼고, 기부금은 얼마 썼고, 이게 풀 세팅이 돼야지 내가 직접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세팅이 된다고. 세금이 세팅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만 원씩 세금을 뗐어. 어떻게 뗐는데? 간이 세표에 따라서 뗀다고. 간이로 대충 뗀 거야. 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런 세부 내역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세팅하면 되거든. 근데 그 전에 미리 떼놓는 거라. 왜? 세금 떼일까봐. 세금 안 내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간이 세액표에 따라 가지고 미리 떼놓는다고. 그럼 미리 떼놓은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과 다르겠죠. 무조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르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내가 1년 동안 1200을 벌었는데 세금 미리 12만 원 떼놨다면서. 근데 정확한 세금 계산을 했더니 내가 내야 될 게 10만 원이더래. 근데 내가 12만 원 내놨지. 미리 1년 동안. 그럼 2만 원 환급을 받는 거라. 정확한 세금 계산을 했더니 20만 원이더래. 그럼 내가 미리 내놓은 건 12만 원이지. 8만 원 추가 납부하는 거라. 그래서 정확한 1년치의 세금을 계산을 해서 미리 내놓은 세금과 비교해서 환급인지 납부인지 이거 결정 짓는 거. 이걸 우리는 연말정산이라 그래. 그럼 결국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정확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도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겠지. 타소득이 없으면 이미 연말정산으로 종소득세 신고가 끝나버렸잖아. 끝나버렸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연말정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연말정산이 결국에 이거 하는 거예요.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다 벌어들이고 나서 지출한 이런 공제 혜택들을 다 짓게 해가지고 세금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니까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미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떼놓고 1년이 집계가 되는 시점에 미리 떼놓은 세금과 비교를 해서 추가 환급인지 납부인지 요거 구분 지어서 마무리 짓는 거 1년치를. 이걸 우리는 연말정산이란다.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조금만 보자. 607페이지. 자, 반가로 1번.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매월군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된다. 밑에 반가로 2번.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 다만 근로소득자가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한다.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여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이 이미 종소득 신고를 확정지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확정신고를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된다.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이 또 있으면 타소득까지 합산해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밑에 괄호 이번에 일용근로자는 아까 원천징수세액 계산하는 산식이 있었지. 요 산식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니까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이런 거 없어. 됐죠? 자, 밑에 7.3에 원천징수 제외 대상은 볼 필요가 없고. 다 했네요. 다 했고, 다음 시간이 되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얘기를 좀 할 건데, 연금소득이 아주 많이 어려워요. 아주 많이 어려워가지고 깊이 있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깊이 있게까지. 너무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가 업로드 날짜인데 업로드 날짜가 하루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대면 강의로 해서 얼굴 보고 강의하도록 하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